이대로 죽을 수 없어. 죽지 않을 거야. 난 살고 싶다고. 저기 도망친다. 거기 서라. 전현 잡아라. 몇 년 전 저는 북한의 한 감옥 4층 창살을 온몸으로 뜯어내며 눈 쌓인 땅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사용 불가피라는 세 글자가 적힌 처형 통보서였습니다. 사용. 북한에서 처형을 뜻하는 그 차가운 단어가 27살 여자의 인생을 끝내려 하던 순간이었죠. 저는 그 전까지 북한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핵배낭을 메고 청와대에 침투하는 임무를 훈련받았던 이른바 자살 특공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그 체제는 결국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요. 4층에서 뛰어내린 뒤 저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것은 덜 녹은 얼음이 떠있는 검은 강물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왔고 앞에는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강물에 뛰어들어 자유를 향해 헤엄칠 것인가.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북한 특수부대 여군이 어떻게 자살 특공대가 되었고 어떻게 죽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1살이던 해 저는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정확히는 경보여단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경보여단.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곳은 전쟁이 나면 남한의 주요 시설을 침투해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배치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특수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으니까요. 입대하고 나서 제가 받은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핵배낭을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핵배낭이라고 부르는 그 가방 속에는 실제 폭발물은 없었지만 무게만큼은 실전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눈 쌓인 산을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부인과 검사는 군의관이 아니라 남성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세뇌당해 있었으니까요. 가장 소름 끼쳤던 훈련은 청와대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남한 청와대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거대한 세트장이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 방의 위치, 심지어 경호원들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복사해 놓았죠. 우리는 그곳에서 수없이 침투와 공격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교관들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자살 특공대다.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조국을 위해 꽃처럼 지는 것이 동무들의 사명이다. 자살 특공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최고 지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수령님의 은혜와 체제의 우월성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대 후 배정받은 직장에서 동료 하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영화 본 적 있어?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동료의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커튼을 꼭꼭 치고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로 막고서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본 화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모습.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의 옷은 화려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에서 굶주리고 있다고, 인민들이 거리에서 죽어간다고 배웠는데 화면 속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운 것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그럼 내가 목숨 걸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은 뭐였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것은 반동 사상이었고 들키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눈을 다시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지만 탈북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본인은 물론 3대가 멸문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사였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몰래 사다가 파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개인 장사는 자본주의 행위로 간주되었으니까요. 몇 달간은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요원들이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무 남조선 영상을 유포하고 불법 장사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고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거래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반동 행위를 했다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보위부 차량에 실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보위부 감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독방에는 창문도 없었고 하루 종일 전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도 고문의 일부였습니다. 매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영상을 받았나? 누구와 함께 봤나? 누구에게 퍼뜨렸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받았고 혼자 봤으며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경보여단 출신이 남조선 영상을 봤다는 것은 사상이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증거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신문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문을 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어지는 것은 옥수수 몇 알이 든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간수가 제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불가피. 북한에서 사용이란 처형을 의미합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7살.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기에 이불을 입에 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고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이 생각났으며 무엇보다 제가 꿈꿨던 그 자유로운 삶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추고 나자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지? 드라마 하나 봤다고? 장사 좀 했다고? 이게 죽을 죄인가?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순순히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나가야 해.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달려가다 죽자. 저는 독방 창문을 살폈습니다. 4층 높이였고 창살이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몰래 창살을 흔들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이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살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창문 밖을 내려다봤을 때 아찔했습니다. 4층 높이였고 아래는 눈이 쌓여 있긴 했지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장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문틀을 움켜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눈 속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주다. 죄수가 탈출했다. 경보음이 울렸고 곧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눈 쌓인 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체력이 이때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격대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여럿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체력은 바닥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강물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는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긴 했지만 그에는 유난히 따뜻했던 모양입니다. 뒤에서는 거기서 하는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강물에 뛰어들어 자유를 향해 헤엄칠 것인가. 저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고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을 저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제 몸은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건너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에 쓰러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방 한편에서는 난로가 지글지글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젖은 옷은 벗겨져 있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국인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강가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다. 노인은 중국어로 말했지만 다행히 저는 국경 지역 출신이라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노인은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 조심해야 한다.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 노인의 경고는 차갑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도움으로 한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물론 불법 고용이었습니다. 주인은 제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받는 돈은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로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브로커에게 속아 빚더미에 앉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중국에서의 삶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공안 차량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군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 신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어.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해.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브로커들은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는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행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그냥 살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한국인 사장이 방문했습니다. 거래 관계로 온 것이었는데 우연히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저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실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만들어야 했고 여러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중간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사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사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약속받고 돈을 빼앗기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탈로 나서 공안에 잡히는 건 아닐까? 브로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위조 신분증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여권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고발하는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잡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 땅이 제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탈북자임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심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쏟은 그날 이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처럼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였습니다. 경보음도 없고 감시하는 눈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평화로움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걸 다 살 수 있다고요? 배급표도 없이? 저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고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숨어 지내는 방도 아니고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 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책을 읽어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어.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꿈을 꾸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곳에서 자랄 거야.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두만강에서 빠져 죽는 꿈. 그럴 때면 깜짝 놀라 일어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옆에 자고 있는 가족을 보며 안도합니다. 아, 나는 지금 한국에 있구나. 자유로운 땅에 있구나. 저는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랍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마음껏 웃는 아이들,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